자, 오늘의 투자 상담입니다. 자, 코스닥 레버러지 불타기 성공. 헬스아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그러게 코스닥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초가의 예약 매수로 시장가에 걸어놓은 거 이유는 모르겠지만 체결은 안 되었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처음에 갭 떠가지고 강하게 상승했으니까요. 자, 그 때문에 시간을 좀 허비해서 6% 오른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쭉쭉 잘 오르더라고요. 예, 아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그죠? 시드가 작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측한 대로 진행되니까 짜릿합니다. 하하하, 이글 써주셨고요. 자, 근데 입절 타점을 늘 못 잡아서 아쉽네요. 팔면 날아가고 붙고 있으면 떨어지고를 반복. 자, 그 부분은요 모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분명히 맞죠. 자, 지지난주에 구입해서 지금 갖고 있었던 걸 합쳐서 총 18%의 수익이 되니 또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박수 한번 또 날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매도입니다. 매도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자. 박수가 너무 작았나 보다. 그죠? 아, 박소리가 좀 너무 크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너무 작았나? 네, 조금 더 크게. 자,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글쎄요. 레버러지의 특성상 오래 갖고 있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됩니다. 일단 오늘 국민연금 긴급회의에서 혹시 코스닥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장세를 주도하는 금융투자의 움직임 틈틈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정책적인 이슈 확실하게 작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금융투자의 움직임, 글쎄요, 금투 움직임. 지금 금투 움직임도 확인해야겠지만 연기금이라든가 기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수급 흐름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덱스, 그 다음 코스닥 150 ETF 입절 중이다. 그렇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입절. 수익은 언제나 옳죠. 예, 입절 축하드립니다. 자, 부분 입절 중인데 팔면 오르고 또 팔면 오르고 또 팔면 오르고. 자, 매도 주문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참 모르겠네요. 근데 잘하시는 겁니다. 네. 분할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또 밑에 내려오면 또 잡고.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수익을 먹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익이 이제 흐름이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 오늘 관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환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환율 관련해가지고 썸네일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자, 환율 지금 급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20.4원이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환율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곡버스 투자가 아유 한심까지는 속상한 분들 많은데 한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실은 비교적 젊은 세대가 곡버스에 투자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네요. 안타까운 마음이면서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되고 이것저것 활동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지 몰라서 이제 짧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써주셨고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곡버스라는 상품을
투자 고법스라는 잠시만요. 상품은 투자라고 나온 상품이 아니라 리스크 해지용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예,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리스크 해지용으로 나온 거죠, 사실. 자, 리스크 해지는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충분히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위쪽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있어.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인버스 같은 리스크 해칭 상품이죠. 자, 그리고 뭐 지수 고점이 확인됐을 때 내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싶을 때 그때 인버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등락이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대응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 인버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버스라는 거는 그럴 때 해지용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잘 알고 기술적 분석에 자신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매수하는 상품이나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사람들이 사라고 만든 상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이걸 반추해서 보면 현재 코스피 200 고점이 확인됐을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죠. 지수에 업다운이 있나요? 변동성은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나요? 박스권 형성이라고도 보기 좀 힘들죠. 자, 리스크를 해지할 만큼의 내가 포지션, 내가 상품들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만약에 그만큼 제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 충분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해칭 차원에서 코덱스 200을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을 보유하는 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분류해서 인버스를 진입하면 됩니다. 현재 고점이 확인됐는지 또는 지수에 업다운이 있는지 또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해칭할 만큼의 내가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로 포지션을 잡는 돼요. 인버스를 그러니까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제가 한번 팁으로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버스를 진입하시더라도 진입을 해야 된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인버스 상품도 우리가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용하는 것은 진짜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요. 예,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해칭할 만큼의 내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뭐 고점이라서 내가 인버스를 들어간다. 또는 지수 업다운이 심해서 들어간다.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상품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지 안정적으로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 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지금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보유 중인 3전의 규모가 10분의 1 사이즈를 목표로 곳버스 물타기 하고 넣고 있어요. 3경 규모의 10분의 1 사이즈. 그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포지션을 진입할 때 10분의 1씩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자, 좀 많이 올랐다. 내 인버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올랐어. 불안해. 근데 매도하기는 너무 아까워. 근데 시장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10분의 1씩. 저도 그런 방법 권장드리고 싶네요. 10분의 1씩 들어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번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10분의 1씩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주식으로 편입돼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뭐 100만 원씩 분할로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예, 동감합니다. 예, 커피타임님. 그 다음에 기본 상식까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버스로 해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인버스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딱 시장을 맞췄을 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뭐 이런, 그죠? 곧버스 인증도 진짜 이문, 모든 조작자라는 놈들이라. 그런 거는. 예.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요? 레버러지. 그래요. 불타기. 레버러지 불타기도 가능하죠. 예. 150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불타기 하는 건 아니고 빠질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레버러지를 이거를 불타기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랄까, 헥토 파이낸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자, 저희 단기 종목으로 제시한 종목이죠. 헥토 파스칼 상한가 진입 축하드립니다. 자, 물론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 예. 뭐 지금 여기서 풀리지만 않는다면 뭐 수익은 확정이죠. 예, NHN CAP, KCP. 자, 이것도 흐름 강하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오늘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일 종목이고요. 자, 돌파하는 흐름 지금 전개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매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잠시만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ISA가 아닌 일반 CMA 계좌로 거래를 하셨답니다. 주식 거래를. 근데 그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셨대요. 이야. 그러면 2천만 원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그죠?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초과 수익을 신고해서 세금 추가로 받게 되는 거 맞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주식 수익이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 내고 종합소득세에서도 5천만 원 추가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올해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로 하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겠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이거 배당 소득과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요게 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요
연간 배당 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과세에 부과됩니다. 종합과세. 이럴 경우에는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하죠.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년간 배당금을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분기별로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되겠구나. 그냥 쉽게 그냥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아니면은 거래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말고 이제 종합과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또는 배당은 양도소득세, 그냥 종합과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 때문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 있잖아요. 그건 대주주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자 배당에 대해서만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주식 매매에 대한 차익은 비과세예요. 한 종목에 50억 이상 들고 있지 않으면 진짜 제가 대주주 아닌 이상에는 그걸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거래세를 내잖아요. 그죠? 대신 우리 거래세를 내고 있고 그것만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해외 펀드라든가 ETF 거래할 때는 매매 차익의 15.4%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금융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증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빠를 것 같고, 일단은 해외 주식은 1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해외 주식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을 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이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거 계산 처리가 되게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ETF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골치 아프지 않게. 배당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소득이 잡히는 거는 잡히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과세 소득은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개에 한해서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거래세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예. 근데 진짜 배당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이거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세무사한테. 그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식 증권사에 세무만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자금이 되게 크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수익을 먼저 내야죠. 수익도 안 나는 사람, 수익 안 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비추 막 날리고 있네. 돈 많이 버신다고. 배 아프다고. 왜 비추를 날려요? 수익 많이 나시면 축하드릴 만한 일이지. 그치? 아이고야. 걸음을 멈추게 해. 뭐야 왠지 이게? 모를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채우고 두터운 현대차 지난주에 들어가셨다고요? 따뜻한 잘못 들어간 듯. 아이, 하루도 잘못 들어갔으면은 천천히 매도하시고 다시 기회를 잡으시면 되죠. 그죠? 저 현대차를 들어갔을 때 현대차를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피지컬 AI 하나만 보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피지컬 AI라는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보고 하셨으면 하루하루의 시세를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고 하세요. 현대차 저도 들고 있어요. 현대차.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빠진 걸 보면 불안하죠.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해. 만약에 진짜 내가 잘못 들어갔다.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차트의 기준선이 깨졌다고 하면 그럼 매도하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피지컬 AI에 대해 어떤 미래를 봤다. 나 그 미래를 보고 들어갔다. 약간 홀딩 관점으로 가는 것이고. 저도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탑.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큰 어떤 추세를 산업적인 어떤 추세를 그리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 로봇에 대한 효용이나 그 다음 산업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AI까지 탑재된다니까 더욱더 효용 가치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AI ETF 편입했잖아요. 그죠? 제 쇼츠에 올려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긴 관점으로 AI 관련준 뭐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AI 관련 종목들은 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현대차 종목을 그냥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말고 현대차 그룹주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주를 들어가게 되면 현대와 기아 동시에 매수하는 것과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그 피지컬 AI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사의 모든 가치들을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죠. 현대차 그러니까 그룹 ETF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현대차가 좀 애매하긴 하죠. 큰 손익 변화는 없는데 아틀란스 덕에 30% 급등한 거라 물론 가치를 찾아가면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 쉽지 않아요, 그쵸? 예. 야, 내가 매수하고 바로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 진짜 완전 좋은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주식은 그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사자마자 오르면 가장 좋은 거지. 로봇주로 단타를 치신다고요? 뭐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단타도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관점의 문제입니다. 한 종목만 패신다고요? 잘 나가는 종목 한 종목만? 그럴 수도 있죠. 한 종목만 패가지고
잘 나가는 종목, 수비 잘 돌아가는 종목만 끊임없이 단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서너 개 종목만 딱 압축해가지고 서너 개 종목만 단타 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그래요. 잠시만요. 상한가 잠깐 풀렸나요? 헥토파이낸셜? 풀렸네요. 상한가 풀렸네요. 자, 그래도 좀 들고 갑니다. 워낙 지금 매수세가 강하니까 헥토파스칼 단기 종목 좀 더 들고 가도록 할게요. NHN, KCP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교보증권도 그대로 보유 전략 유지하고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T롬 인베스트 보유하고요. 자, 진성 TEC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교보증권 유지합니다. 예, 그대로 가지고 가요. 자,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수가를 잠깐 이게 추가 매수를 제가 진행했거든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래도 11,330원에서 320원. 자, 밑에다 깔아놓은 게 체결이 됐네요. 자, 조정합니다. 삼양바이오팜 빠지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SL은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스펀지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40대 투자자가 코덱스 200 선물 인보스 2X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지? 그래요? 그러네. 사실일까요?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출처 텔레그램에서 받은 거라고.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증권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해가지고 올린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진 않을 것 같은데. NH증권 거라고요? NH증권이면은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버스를 뭐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칭 수단으로 들어가신 분도 꽤 되실 거예요. 그리고 40, 50대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인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상품들도 아마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의 투자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의미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가 그러니까 40, 50대가 인버스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에서 40, 50대의 비율이 많다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상품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작년 5월 말 전후 조정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거다. 그럼 많이 물려 있을 텐데. 이거 조작 자료로 보여요. 신고한 건데. 다른 사진들은 사진 파일 몇 개 있던데 이건 정말 짜집기. 자료는 그런 또 출처가 또 중요하죠. 안 맞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텔레그램이라든가 카카오톡에 이렇게 도는 그런 정보들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뭐 소위 작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 방이라든가 그럼 텔레그램 방에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면 나와요. 아우, 이거 왠지 제가 사면 빠지고 오르고 제가 팔면 오르고, 참, 말씀 써주시네. 어렵죠, 어렵죠. 주께서 이끄시는 일상과 어려워요. 골방을 주님 나라로 주여 말씀하소서 그 주식으로 많이 까놓으셨다고. 그러면 직접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간접 투자를 하세요. 저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주로 우리가 부동산, 그 다음 주식,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 하시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수요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지. 지금 경기도권이야 부동산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그만 지방으로 나가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해주셨네요.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중 5년 9개월 만에 최대. 좋죠. 어디 있어요? 연합뉴스.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물을 좀 쏟아 넣을 수 있다, 이런 부담도 또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누가 받아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들이 받아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헥토 파이낸셜 상한가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대로 보유 전략 유지할게요. 이거야. 뭐야? 트럼프 때문에 미국 내 경기가 불안하면서 한국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시겠지만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소리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 그 FOMC에서 금리 대폭적인 인하를 빅컷을 수차례 단행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손해를 본 펀드 매니저들이 꽤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미국말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펀드 매니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처럼 하다가 또 갑자기 금리를 확 올리고, 그런 FOMC의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듯한 느낌?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작용해서 사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금융가에서. 그래서 그 전서부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서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이머징 시장으로 가던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증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자산에서 인도와 유럽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인도.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ETF에서도 지금 중국 관련된 테크주 많이 편입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물론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항생지수에 투자하는 ETF로 오늘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는데요. 조정 나오면 저 들어갑니다. ETF. 자, 아무튼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진 초이
유진초이 닉네임이 좀 재밌네요. 자,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다카시 때문에 금요일에 엔화 급락으로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고 의회 해산 후 돈을 더 풀 것으로 보여서 최악의 경우 일본과 미국 동시에 폭망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미국의 기축통화라 달러를 무한히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준 기축통화라 문제가 없다고 또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아무리 기축통화라고 해도 누가 달러를 믿고 거래를 할까요? 기축통화라는 절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듯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고 달러를 무한정 뽑아낼 수 있다는 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미국 내에서는 물가 인상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죠. 그 다음 실업률 같은 문제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이고. 자, 그럼 대외적으로는 그 미국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게 바로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도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자기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바깥쪽으로 그린란드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유럽과의 어떤 그 관세 문제라든가 이 외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표본님께서는 내국인이 코스피에 돈 넣는 속도보다 외국인이 돈 넣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동감합니다. 자, 최근 들어갖고 환율이 또 급락하는 모습 나오죠.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오늘은 2,600억 가량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만 이 매도가 주식시장에서는 매도로 잡혀가지고 외국인들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금을 가지고 아직 달러로 교환하지 않으면 원화를 아직 달러로 교환하지 않으면 그 잠재적인 어떤 투자 자금으로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가지고 튀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차익 실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떠났다 오늘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렇고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장투에서 망했어요? 장투에서 10년 동안 투자한 거 마이너스 90%? 화장품 항공주? 기사 영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손실을 많이 봤다고. 지금요, 화장품주하고 항공주가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뉴스가 툭 나오죠. 그죠? 들어갈 때입니다. 화장품주하고 항공주. 화장품들은 저희 들어갔습니다. 이거 뉴스원 기사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버티면 승리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로 화장품 그리고 항공주들은 내수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주가가 낮은 상황을 기록했다. 차정에 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요. 화장품 관련 업종의 하락률 상위에 포진돼 있다. 메타랩스, 이츠한불, 아우네퍼시픽.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도 역시 지금
좀 상황은 그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항공주도 역시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큰 폭의 뭐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고점 대비죠.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본다면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63%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식품도 그렇고, 뭐 SPC 3립이라든가 오뚜기, 신세계, 원자재 상승에 따른 어떤 여파가 되겠죠. 시장의 가시도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전 근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내가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구체적인 액션으로는 일단은 저는 그 화장품주는 일단 편입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거 우리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갈 테니까, 그치?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K뷰티라는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유가와 관련돼서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환율과 관련돼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더 큰 이슈는 뭐냐면 대한항공과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전반적인 항공업계의 어떤 변화,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LCC.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대형 LCC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거기까지만. 고요. 2월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요, 코스피 그 관련된 ETF를 35%, 코스닥을 10%, 주도주 반도체 섹터에서 35%, 그 다음 수출 저평가주 20%. 포트폴리오는 잘 짜셨네요, 그죠? 글쎄요. 저는 이제 코스피 비중보다는 코스닥 비중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주도주는 반도체보다는 다른 업종을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중소형주의 어떤 시장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 다음 코스닥에 추종하는 ETF 비율을 딱 정하셨잖아요. 이런 접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비중을 좀 더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주도주에서는 반도체 말고 여타 다른 업종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 관련주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소부장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차전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럴 때 담아야죠.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모멘텀을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올라간 거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앞으로의 수익률 관점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코스닥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겠다, 또는 코스피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되겠다, 중소형주는 몇 퍼센트 비중으로, 그렇게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그 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종목을 맞춰 들어가는 방법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들 레벨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매크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까지 쭉 나가는
그 탑다운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서부터 세심하게 파고들어가는 버튼업 방식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 업종과 시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일단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어떤 자산에 얼마, 어떤 자산에 얼마, 그 다음 뭐 중기로 얼마, 장기로 얼마,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은 보통 미들레벨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 진리신 예수님께서 금값이 100만 원이 넘었네요. 저 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 보유한 지는 2년 됐어요. 저 포트폴리오에 금을 편입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 그 금의 수익률은 138.15% 나왔습니다. 138.15%. 24, 그러니까 지금 26년이니까 2년 됐네요. 24년 1월 12일 날 편입해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 되게 이런 원자재도 잘 들고 있으면 쏠쏠해요. 계좌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전략 되게 필요합니다. 현명한 투자죠. 이렇게 하나씩 편입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시장 조정 나올 때 좀 팔아갖고 수익도 챙기고, 그 다음 또 빠지면 좀 더 사고, 이런 식입니다. 거의 금값이 10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이게 밖에 나가서 금을 살 때, 그죠? 많이 올랐어요. 지금 금을 들어가신다고요? 지금 금은 안 되죠. 하루하루 체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일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지금 금을 들어가면 부담스럽지. 잠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기 종목 헥토 파이낸셜 지금 상한가 다시 진입했고요. 말아 올렸습니다. 삼양바이오팜 빠지네요. 요거 매도 재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인 92,300원에 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한 다음에 재접근하도록 할게요. 93,200원입니다. 93,200원에 일단은 매도를 한 후에 다시 재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재접근 가격은 92,000원입니다. 92,000원에 한번 재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2,000원. 삼양 바이오팜입니다. 92,000원에 일단은 현재 요거 들어간 종목은 전량 매도하고 92,000원에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 굉장합니다. 네가 웃던 골목길 그때는 몰랐지 왜 심장이 뛰는지 같이 걷는 게 주식 상승. 그래요? 주식 상승으로 백화점 명품관이 터져 나간다고 하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그래요? 진짜로? 주식으로 벌써 집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명품관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예전에 없던 입장 번호표까지 받아가면서 연락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금빵도 터져 나가고요. 제가 백화점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정도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5,000p 가면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몇 배씩 번 사람들 계세요. 주식 상승 사실, 명품관 줄서기 사실. 주식 상승으로 명품관에 줄 선다? 거짓? 네? 저는 그런 기사는 내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주식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가방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배불런 효과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배불런 효과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명품 펀드를 사야 되나? 명품 펀드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명품 ETF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죠. 예, 삼양과일팜 주문 체결됐습니다. 92,000원에 대주문 해가지고 체결됐습니다. 이번 주 백화점 세곡 돌았는데 명품관에 사람 별로 없던데. 근데 저도 명품관에 사람이 넘쳐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제가 백화점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당일 영업실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그럼 진짜 많이들 오시긴 오나 보네. 명품관에 사람들이. 이 주식으로 벌어가지고 명품관에 부럽네. 그치? 뭘 부러워, 부럽긴. 돈 많이 벌어가고 명품관 가면 되지. 그죠?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 벌어서 명품관 가면 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평당가 85,300원, 현재 수익률은 1,416%. 이거 수익률 좋네요. 이거 염장 지르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무튼 수익률 멋집니다. 수익 아직 청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 정도면 그냥 아무 때나 팔아도 되지. 오늘처럼 마음이 얽히는 이거? 날엔 왠지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아. 영업이익이 무려 80%? 작은 카페에 앉아 허브차 뭐가 내 숨을 달래네.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세상은 결국 종목 없이 그냥 그렇게만 써주시면 뭔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흘러가네. 뭐 종목에 대한 아무런 힌트 없이 그냥 영업이익. 이것도 재미있네. 주식으로 크게 손실 보는 사람의 특징. 잘 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똥볼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기 종목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단기 매매로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안녕하세요, 고라빠님. 점심 식사 아직 안 했습니다. 점심은 뭐 짬짬이 간식으로 한번 먹을 생각이고요. 그래요. 오늘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모저모 좀 챙겨야 될 것도 많아서 좀 늦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고라빠님. 자,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큰 수익을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벌다가도 한 방에 그냥 막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 중에 선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선물 트레이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딱 1분, 좀 길면 30분 딱 일하고 그냥 노시는 분 계십니다. 뭐 출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는 못 가시고 딱 모니터 켜고 한 1분 정도 딱 보고 있다가 딱 감았을 때 딱 투자해가지고 수익 딱 챙기고 그다음 딱 끝내, 맨 끝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선물 거래로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큰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개인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갖고 다시 재입사하셨습니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실력자들도 이게 뭐랄까 한 방에 그냥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물 투자해가지고 빌딩도 한 두세 채 올렸다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망했어요. 빌딩 다 날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푼돈으로 시작해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억대를 불리게 되었는데 자신감에 그만 개잡주를 건드렸다가 상패당하고 의욕을 잃었다가 최근 다시 복구했습니다. 구로 개잡주는 안 건드리죠. 상패만 아니었어도 결국 수익.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매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하다가 상패 종목으로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아직까지 상패 종목을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 고심고심해서 매매를 하고요. 오늘 티어1, 티어2 들어가긴 늦었죠.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월 아빠님,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적어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중기 종목으로 위클리 종목이나 중기 종목으로 빠진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세아베 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조정 흐름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기로는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긴 한데 중기 종목으로 접근한 거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원 시스템도 괜찮거든요. 한원 시스템도 지금 외국인가 기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슈만큼은 얘도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눌린 종목으로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게 카카오페이가 오늘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중장기 종목으로 접근한 종목이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이것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딱 들어가야 되겠다, 중장기 종목으로 오늘 주간 종목입니다. 요 매도 종목이고 오늘 주간 포트폴리오 매수 종목이거든요. 이 중에서 편입 가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지금 딱 들어가야 되겠다, 한 종목은 딱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페이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얼마 빠졌냐면 카카오페이가 9% 빠졌어요. 시가 대비 9%. 그리고 지금이 딱 지지 구간에 딱 놓여 있거든요. 지금 보험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저는 차라리 카카오페이로 들어갑니다. 지금 단기 종목 올라 있는 거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카카오페이를 중장기로 들어간 다음에, 아니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들어가도 카카오페이는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빠졌다가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이라도 한번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는 지금 들어가서 손실 구간이지만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원 시스템보다 저는 카카오페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카카오페이가 좀 더 강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들어가시게 되면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푼돈 이거 있고, 자, 금요일 아침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0%. 그것은 바로 현대 무벡스. 그냥 좋게 레인보우 들고 갈 걸. 유유. 현대 무벡스
물리셨구나.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릴 때 현대무비스 차트 한번 볼까? 주의 빛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비추는 빛 예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 어둠 사라지고 아, 지금도 흘러내리네요. 마이너스 9%. 주님은 나의 빛 현대무엑스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현대무엑스는 지금 상황이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간다. 제 생각은 안 들어갈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9월 아빠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여기서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구간은 없어요. 아마 연기 오늘 3호 쪽에서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호 쪽에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연기운이 좀 받아가면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 어둠 사라지고 소망 넘치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오늘 아마 3호 쪽에서 매도 물량 나온 것 같아요. 급등 나오고 3호 쪽에서 물량 털고 아마 그거를 다른 그 금투라든가 이쪽에서 받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내 발에 등불 되네 영원한 사랑과 아, 현대무엑스. 아, 이거 어떡하냐. 자,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과 그 다음 원칙이 필요한 거죠. 전략과 원칙에 맞게 매매했을 때 우리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해옥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휴림 로보티스 상순간에 잡았다 결국 물렸습니다. 이런 고어락반님 어떡해요? 아, 로봇주 단기로 들어가신 거라면 당연히 오늘 매도하고 나오셔야겠죠? 네. 아무튼 해육하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가 필요한 것이죠. 자,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적게는 여러 번 잃고 크게 한두 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종목을 한 방울에 담아야 된다. 그 다음 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지만 이분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나오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적어도 한 뭐 2배 또는 3배까지도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그런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보죠.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가지고 거기서 집중을 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비중을 많이 실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것저것 입질 매수를 다 한 번씩 해봐요.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뭐 코나이도 좋아가지고 코나이도 한번 사보고 에이틴 인베스트먼트도 좋은 것 같다고 좀 사보고 이것저것 사보다가 그중에서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오고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률도 좋고 그런 종목을 집중해서 비중을 실어가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가갖고 집중을 하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여러 번 막 들어갔다 실패하면 다 매도하고 칼같이.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번 읽고 한두 번 크게 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 여러 번 실패를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잘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비중을 실어서 크게 먹는 거죠. 자, 은행이자보다 더 이익을 보면 된다. 물렸어도 2, 3년이면 복구할 수 있는 코스피 100 이내의 종목만 보유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코스피 100 이내에 있는 종목도요, 편입 편출이 많이 일어납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00 이내에 있는 종목들이 몇 년 안에 100 위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100 위에 있는 종목들도 밀려날 수가 있어요. 인덱스, 코스피 100에 있는 인덱스들도 항상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세가 안 좋아진 100위권으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것이고요. 위험한 겁니다. 100위 내에 있는 종목만 한다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ETF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그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코스피 100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한다? 위험하죠. 이분은 누구신가? 코로나 때 안 하고 이번 정부 때 시작한 분들이 진짜 승리자 왔습니다. 코로나 때 수익률 되게 좋았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도 수익률 장난 아니었어요. 그 코로나 2월달, 3월달 그때 3월달 급락 나올 때 급락 후에 반등 즈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몇백 %씩 먹은 사람이 꽤 됩니다. 장투하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30만원대에 팔았어요. 아이고야.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남편분께서 팔으셨다. 할 수 있지. 어떻게 팔으셨는데 엊그저께 5천 찍고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현대차 잘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몇십만 원에 진즉에 팔았지. 어쨌든 벌긴 벌었는데 속상하긴 해. 이렇게 남편이 말해줬다. 이거 20대 후반이면 25만원 모든 주식인데 20대 후반이면 25만 여원서부터 모은 주식인데 제가 현대차 언제 빚 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퇴직금이다 생각하고 묵혀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 싹 팔으셨구나.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팔 때. 하이닉스 팔고 기분 좋아서 고기 사 먹고 현대차 팔아서 현대차 팔고 옷 샀네요. 아이고, 그럼 다 했네요. 하이닉스 팔아갖고 고기 먹고 고기 사 먹고 그다음 현대차 사갖고 옷 사고 팔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러셨으면 된 겁니다. 그럼 됐죠. 그럼 또 좋은 주식들, 좋은 종목들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위로의 박수. 자, 위로의 박수 드립니다.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좋은 종목도 많다니까. 근데 그때 사면 되지. 그래요. 대수 투자하다 보면 그래 이런저런 일 많죠. 맞습니다. 코스피 200 사놓고 이저에 하는 듯해요. 이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수 코스피 200만 사가지고 묻어놓으면 코스피 200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앞으로 더 오른다는 보장 없어. 지금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다 만약 5,000포인트 해가지고 빠져봐봐.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할 때는 시장이 빠질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제미나이하고 같이 시장을 분석해 봤어요. 자, 현재 ETF들의 알고리즘 매매와 추종 매매가 지나쳐서 부작용으로 인한 변동성 국면이라고 하는데 한 걸 잘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익 납업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익 납업한 거면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뭐지? 닉네임이 히스트님 같은 경우 저도 동감을 해요. 현재 지금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에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는 주로 추세 추종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추세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비슷한 알고리즘과 로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들 또는 프레임 매매가 많다 보면 무너질 때 급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유발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알고리즘 매매가 기관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예전보다도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매매를 하시는데 그 차트 매매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하시는데 차트 매매가 잘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차트를 기본으로 해서 알고리즘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5일선 돌파, 11선 이탈, 또 21선 돌파, 21선 이탈.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 같은 걸 집어넣고 또 변수 같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차트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투인데 계속 쭉쭉 오르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야. 그래도 코스피 만까지는 달려야겠죠? 그럼요. 가야죠. 쭉쭉 가줘야죠. 오늘은 오늘 코스닥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코스피도 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증시에서는 가장 좋은 거죠. 키 맞추기 장세. 서로 올라가면서 그런 것도 일어나는 게 가장 좋죠. 그래핀주가 생각나네요. 그래핀, 흑연, 예. 꿈의 소재. 예. 옛날에 한때 테마를 이루던 강한 테마를 이루던 섹터였죠. 예. 50만 원대를 잘못 입고 파신 것 같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10만 원대군요. 헉. 계속 우상향을 하겠지만 조만간 10월 같은 조정장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타이밍 저점 잡아서 또 사시면 됩니다. 예. 11월 같은 조정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 이 짤도 되게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실제 장기 투자 이런 짤이 있는데 이 짤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인덱스 매매를 하신다 그랬으면 코스피 200이라든가 그런 거 사신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빠질 때 들어가야 돼. 빠질 때 막 사람들 막 난리 나오고 일명 막 곡소리 난다 그러죠.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인덱스. 지금은 그렇게 인덱스를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보다는 개별주를 좀 편입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그냥 평탄한 길에 이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평탄하게 갈 것 같지만 실제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내리막 있고 함정 있고 숲이 있고 쫙 그래갖고 이런 뭐 깊숙하게 공룡도 나오고 막 그다음 물길도 나오고 폭탄도 터지고 막 이런 험난한 길을 가가지고 나중에 투자의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보통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평탄한 길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수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있죠. 이럴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다 알아요 이때. 이렇게 급락이 일어난 시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때 돈이 없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물려 계셔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코스피 사상 최저, 역대급 투매 이런 내용 날 때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역대급 투매가 나올 때 나는 이미 종목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200을 들어가라고요? 분할 매수하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그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와 대박. 저게 진리 저렇게 어떤 골짜기를 버틸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은 게 전 동감합니다. 일봉 주봉 월봉 무시하시고 연봉만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무서운 분이시네. 아이고 그런 거 같네요. 테슬라 6년 전서부터 사모고 있는 중인데 이거 분명히 간다 하고 주변에 말해줘도 한 달에 10%만 올라도 다 팔고 5%만 빠져도 다 본전되면 다 파. 맞습니다. 안 파는 분은 두세 명 봤는데 나머지 수십 명은 현재 안 갖고 있네요. 근데 장기 투자라는 건 그렇게 빠질 때 사고 오랫동안 홀딩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홀딩한다 해서 마이너스권으로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권에 있을 때 홀딩하는 거죠. 15년간 주당 12,800으로 배당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진짜 15년간 뭐 유럽, 남미 경제위기, 홍콩 사태, 개성공단, 전격 폐쇄, 북한 장거리 미사일, 트럼프 취임,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북핵실험, 부동산 위기, 코로나 등등등 이 위기를 다 견뎌내면서 들고 가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글쎄요 이렇게 글로 올려주시는 거는 되게 귀감이 되고 좋은 거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핑계대는 건 점점점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자할 여유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고 가는 종목들이 상패 또는 뭐 주가 급락해서 본점까지도 못 올라온 주식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글을 이제 올려주시는데 나는 뭐 15년간 20년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얼마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축하합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한 종목을 오랫동안 매수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열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쉽게도 내가 찍은 종목이 상폐되지 않고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상장사들이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상을 깨야 된다.
그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셨네. 근데 그거를 자랑 삼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삘 받은 사람 분들께서 역시 투자는 계속 모아가는 거고, 뭐 월급처럼 이렇게 막 월급 받을 때마다 적금처럼 막 돈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면 ETF를 하시는 게 나아요. ETF. 근데 ETF도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막 모아서 사면은 생각처럼 큰 수익 내지 못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도 곧 지나갈 거야. 두려움 속에서도 내일은 그러니까 다가오니까 이게 멈추지 말고 달려. 뭐 자사주를 받아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입사할 때 뭐 자사주를 해가지고 멸주, 뭐 그다음 승진하면서 뭐 자사주, 뭐 스무주, 나중에 승진하면 좀 더 막 받고, 그다음 스톡옵션 받고 이런 분들이 모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배당금도 받고 시세 차익도 받고 그러면 이제 좀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장투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사주 받아가지고 하신 거잖아. 넘어져 상처 입어.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를 잘하신 거지. 그게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저는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배당 ETF 오, 좋네요. 보라빠님, 배당 ETF 좋아요. 저도 배당 ETF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장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는 상품이 배당 ETF입니다. 그리고 배당 ETF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을 사면 매달 배당을 받게끔 할 수 있어요. 특히 중장기 종목 편입하시면 매달 배당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종목들을 편입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배당 ETF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괜찮은 방법이에요. 수익률의 10에서 15% 정도 배당 ETF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종목 잠깐 볼게요. SL이 좀 빠지네요. 자, 단기 종목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이 살짝 조정 나오네요. 텍토 파이낸셜은 또 상한가 풀리고, 광야 같은 이 길 위에 SL이 주님 내려주신 SL은 조금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응 안 하고요. SL은 좀 홀딩하고요. 그 다음 나라 스페이스도 그냥 홀딩 2% 수익, 삼양바이오팜 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도요, 차익이 좀 나오면서 빠지긴 하지만은 수급적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지금 위치에 있어요. 나중에 투자자 수급 종목별 투자자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미국 기관 수급이 정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 변동성은 되게 큰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성 TC 빠지고 이것도 마이너스 0.34% 손실인데 좀 들고 갑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들어오는데 지금 다시 매수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보유 관점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교보증권도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좀 빠져요. 마이너스 0.5% 좀 손실인데 역시 5장 들어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지금 2시죠. 예, 긍정적입니다.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해도 돼요. 좀 더 들고 갑니다. 생명 닿을 때까지 주와 함께 자, 보유 관점 유지하고 들고 갑니다. 주님의 사랑 모든 게 그 안에 있네. 자, 그 다음 오늘 잠시만요. 지금 1시고 잠깐만 유독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긴데?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좀 투자 상담 내용 좀 더 읽고 요거 투자 상담 잠깐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 상관없이 즐기며 양자 컴퓨터 위협은 현실. 큰손 생명 닿을 월가의 큰손 비트코인 버리고 금으로 회귀. 제프리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10% 전량 제외, 암호화폐 붕괴 우려, 가치 저장 수단의 매력 상실. 업계 리더들은 개발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가격치 눌려. 양자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비트코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월가의 공포가 강타했다. 디지털 금으로 벌리는 제도권 자산에 편입된 비트코인이 암호화 보안체계 붕괴 우려 탓에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퇴출하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는 비트코인을 버리고 대신 실물의 금과 관련 주식을 채워 넣었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요, 몇 억대, 몇 천억대로 잃은 사람들이 둘이나 있어요. 뭐 알아서들 잘하게 시키겠지만 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실제로 그게 실무에 쓰이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이 양자 컴퓨터로해서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이건 뭐 혹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구체화되고 실현화된 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게 실생활에 도입되려면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보안 문제로 비트코인 장사가 안 된다면 일반 금융거래나 주식거래, 상거래, 환거래 등이 모두 옛날처럼 장부식 거래 방식으로 회귀하는 거 아닌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니. 폐쇄망입니다. 일반 금융거래는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지 않고 본인들 금융망이 따로 있어요. 폐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붕괴한다라는 내용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양자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있는 보안 암호화 체계를 깨고 무력화시킬 때까지 만약에 무력화시킬 어떤 기술적인 시점은 언제 도래하냐? 빨라야 2030년. 앞으로 4년, 5년 걸려요. 실제로 만약에 생활에 쓰이고 막 그러려면 적어도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빠르게 예상하는 거는 뭐냐,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3년 정도 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봐야 하는 겁니다. 3년 정도는. 대봐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물론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 보안 체계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인 어떤 PC 컴퓨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컴퓨터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CPU 이렇게 연산하고 이거랑은 또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활용되는 것도 다르고,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진행하죠. 2부 시간에 상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